안녕하세요.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수봉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의 치료 뇌와 약물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조현병과 도파민의 관계, 그리고 약물이 도파민을 이용하는 기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먹는 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현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 번 주사 맞으면 한 달 가는 약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현재 꽤 많은 병원에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전 자체는 기존의 항정신병 약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사를 팔 아니면 엉덩이 이쪽에 한번 맞게 되면 근육 안에 나노캡슐이라고 부르는 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약에서 조금씩 혈중으로 약물을 분사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기전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부작용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부작용이 많을까요? 먹는 약이 부작용이 많을까요? 명확하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렵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약을 하루에 한 번 먹는다고 쳤을 때 약물의 농도가 밤에 먹으면 약물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약물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으면 약물 농도가 올라가고 다시 약을 먹으면 또 약물 농도가 떨어지죠. 이러한 식으로 하루 중에 농도의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약에서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자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가 훨씬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오히려 일반 약보다 부작용이 적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약간 상태의 베이스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한 달 내내 일정량 이상의 약이 몸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본 상태가 향상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사제를 계속 맞으면 먹는 약의 양이 개수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점점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픕니다. 물론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맞을 때마다 좀 아프다, 이런 표현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막연한 거부감 자체가 꽤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을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 달 동안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무나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많은 종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개요병원에는 1개월짜리 인베가 서스티나라는 주사가 있고요. 3개월짜리 인베가 트린자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또 1개월짜리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라는 주사가 있고요. 개요병원에는 없지만 인베가 하피에라라는 6개월짜리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사를 써보기 위해서는 우선 먹는 약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예시로 들자면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먹고 그 알약이 효과가 있어야 주사제로 넘어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물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조현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현병 약 먹으면 뇌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조현병은 재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는 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뇌 사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first episode, second episode, third episode, fourth episode 이렇게 첫 번째 발병, 두 번째 발병, 세 번째 발병, 네 번째 발병 시기별로 뇌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사진 안에 검은색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공간은 뇌의 빈 공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발을 반복할수록 뇌가 조금씩 위축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발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현병은 약물 복약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현병 약은 뇌를 망가뜨리는 약이 아니라 뇌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현병의 치료에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CT, 그러니까 전기 경련 치료라는 치료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ECT라는 것은 뇌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의 전달과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재구성해 보자 라는 개념의 치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에서만 사용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조현병을 포함해서 강박, 파킨슨 동반된 조현병, 아니면 PTSD, 기분 부전증,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자살 위험성이 너무 높을 때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기경련 치료 들으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온몸을 떠는 그러한 경련을 만드는 굉장히 자극적인 치료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한 몇십 년 전까지는 실제로 그런 치료를 했었다고 하는데 요즘 하는 ECT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ECT는 예전처럼 그렇게 온몸을 경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 등을 통해 가지고 손만 이렇게 경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발만 그 정도로 경련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경련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안전한 ECT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된 일부 부작용, 그러니까 호흡기계나 근골격계 쪽에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치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조현병을 알아오시거나 아니면 알아온 가족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병은 다 수술로 해결하는데 왜 조현병은 한 번에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없을까? 이런 의구심 한 번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현병에 대한 수술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을까요? 예전에 안토니오 에가즈모니즈라는 분이 이러한 수술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마 쪽에 구멍을 뚫고 이쪽으로 특수한 기구를 넣어서 뇌에 전달되는 부위를 이렇게 좀 끊어주는, 그래서 조현병을 치료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치료 방법이 효과는 있었고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까지 되는 그러한 시술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폐기가 되고 말죠. 그리고 윌터 프리먼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아이스픽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막대기 같은 것을
요 눈 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뇌에 접근을 해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술의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폐기되고 맙니다. 이러한 수술들이 시행됐던 게 19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약이 1950년대에 나왔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보다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방법들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조현병 치료 때문에 약물을 드시고는 계시지만 도파민과 관련이 없는 다른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파코트, 바렙톨, 카바마제핀, 카이제핀, 테그레톨, 토피라메이트, 토피론 이러한 약물들 복용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은 모두 검색해보면 항경련제라고 나오는 약들입니다. 조현병인데 왜 항경련제 약을 먹는가요? 이 약들은 경련을 막기 위해서 처방한다 라기보다는 기분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조절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조현병 환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데놀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 약은 검색해 보시면 베타블로커, 그러니까 혈압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약인데요. 조현병 환자는 왜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 약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좌불능과 같은 약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혹은 수행불안, 그러니까 발표하기 30분 전에 불안하지 말라고 먹는 약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 혈압약이라고 불리는 인데놀을 먹는 이유는 부작용 감소 혹은 불안 감소의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벤지트로핀, 영프로마, 트리엑신과 같은 검색했을 때 파킨슨병 약이다 라고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예상하셨다시피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파킨슨 증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때문에 생긴 파킨슨 증상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약을 끊거나 바꾸면 사라진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라반, 아티반, 로라제팜, 바륨, 디아제팜, 알프람, 자낙스, 알프라졸람 이렇게 무슨 암 이렇게 끝나는 약들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얘네들은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항불안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항불안제는 이름 그대로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조현병 약물의 부작용을 막아주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 외에 다른 약물들도 조현병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혀있는 약물의 효과와 주치의가 목적하는 약물의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궁금증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조현병과 관련된 뇌와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병의 치료가 이러한 약물 치료 혹은 뇌와 연관된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뇌와 연관된 쪽에만 초점을 좀 맞춰 보았습니다. 조현병의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들은 꼭 혼자 고민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기보다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수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